네, 안녕하십니까. 송경호입니다. 세 번째 세션이 시작해야 될 시간에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라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들은 슬라이드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제목은 EU AI 액트 GPAI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과 과제입니다. 말 그대로 GPAI COP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EU AI 액트의 기본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GPAI가 가지는 위상 그리고 당연히 COP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GPAI SR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습니다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U AI 액트 1조 목적에 보면 이미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커스는 리스크 베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acceptable risk가 있고 high risk가 있고 특히 규제 대상인 건 이제 high risk인 거죠. 오늘 앞선 발표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이 GPAI 같은 경우에는 이 high risk 혹은 뭐 limited risk 이쪽 그러니까 시스템적 위험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것과는 좀 별개의 범용 인공지능 모델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5장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도 두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하나는 트랜스페런시만 충족시키면 되는 일반적인 GPAI 모델 그리고 보다 강화된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규제를 받아야만 하는 이 GPAI 모델 with systemic risk 저희가 이제 GPAI SR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시스템적 위협을 가지는 GPA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스템적 위협이 도대체 뭐냐고 하면 EU AI 액트 제3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요약하면 가장 발전된 범용 AI 모델의 고영향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발전된 가장 발전된 형태의 GPAI 모델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들이라고 이제 통칭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하위 법령체계에서 점점 더 구체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COP 어펜딕스입니다. 부록 같은 경우에 부록에 보면은 이런 CBRN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통제력 상실, 뭐 사이버 공격, 유해한 조작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 사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51조에는 범용 AI 모델의 시스템적 위험 모델 그러니까 SR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시스템적 위험을 가지는 고도한 발전된 형태의 GPAI SR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 고영향 능력을 판정한 하나의 객관적 지표로 이 플롭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25 플롭스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영향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따라서 시스템적 위험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것만으로 기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1조 1항 B에 보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투명한 형태의 기술적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GPAI SR이 아닌 경우 실천 강령 부속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고요. GPAI SR이 아닌 경우는 10의 23승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된 건 아니고 COP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록은 어펜딕스, 부속서는 아넥스인데 아넥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학습에 사용된 연산량이 10의 23 플롭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GPAI 의무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15개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1B 정도 모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는 사실은 22 플롭스인데 23 플롭스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래 있는 위험 기반 접근과 범용 AI 시스템에 관련된 이 규제가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가진 거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은 두 개의 별도의 삼각형이었는데 어떤 의견에 따르면 하이 리스크와 리미티드 리스크 사이에 시스템의 리스크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건 어떤 모델이 범용 AI 모델이 시스테믹 리스크를 가지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이 리스크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종류의 트리키한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어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1차적으로 일단 GPAI 모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10에 23 플롭스가 넘는지 안 넘는지 혹은 25 플롭스가 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UA 액트 타임라인 보시면은 2025년도 8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때가 이제 새로운 지파이 모델들에 대한 규정이 이제 적용되는 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8월 2일 전까지 COP가 마련되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리스크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Code of Conduct 저희가 COC라고 불리는 것이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될 것이고 이미 발표되어 있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지파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8월 2일부터 적용이 되고 이때까지 아마 유럽 조합 표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파이 SR 제공자의 의무인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문서화해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많은 의무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실천 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 실천 강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강령은 사실은 범용의 모델 규정에 대한 일종의 자율적이고 임시적인 수단입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또 필수적인 준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하고 그리고 그것들 모두 문서화하는 내용들을 담도록 되어 있고요. 이 COP 작성 과정에서 총 13명의 전문가, 1000여 명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3단계를 거쳤습니다. 실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원래 5월 2일에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고 8월 2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7월 10일에 실천 강령 최종본이 보고가 됐고 8월 1일에 승인되면서 그 8월 2일이라는 날짜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거를 COP를 얼마나 수용할 거냐 말 거냐에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프론티어급 범용 AI 제공자들은 대부분 서명한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가 XAI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10에 25승을 넘기 때문에 세이프티 앤 시큐리티 챕터만 사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엔트로픽 99 오픈AI 뭐 다 되어 있습니다. COP 차수별 주요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니아에서 나온 보고서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천 강령의 기본 구조 보시면 1장이 투명성, 2장이 저작권, 3장이 안전 및 보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 2장은 기본적인 지파이 모델들이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지파이 SR로 판명 날 경우에는 안전 및 보안 부분에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이번 COP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부분인데 총 10개의 서약 커밋먼트와 32개의 measur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커밋먼트를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다룬 거고요. 커밋먼트 measure로 구성되어 있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니아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서약 1번 안전보안 프레임워크의 구축 같은 파트를 보면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되고 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가와 같은 식의 큰 원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매저들,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서약 9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고 유형에 따라서 보고 시한이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따르면 EU AI 액트에서 말하는 지파이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셈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 Safety and Security Chapter, 그러니까 지파이 SR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키스디에서 나온 보고서에 또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적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또 어떤 위험은 수용할 수 있느냐 혹은 수용할 수 없느냐를 판단한 뒤에 그에 적합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까지의 절차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별 같은 경우에는 위험 식별이나 위험 시나리오 개발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모델 관련된 정보의 수집, 그다음에 평가, 저희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들 혹은 어세스먼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고 리스크 모델링도 있고 그 위험 추정이나 사후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험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그것들이 수용 가능한지 혹은 수용 가능하지 않은지, 만약 수용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이걸 이러한 위험을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이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한 다음 문서화하고 보고하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엔트로피카 미팅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약간 불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다 우리가 뭐 문서화하고 보고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한 COP입니다만은 COP에 서명한 회사조차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너무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어디까지 정보를 넣느냐가 또 특히나 큰 쟁점이었는데 어떤 모델에 대한 구체적 정보라든가 학습 데이터라든가 뭐 능력 같은 것들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법적 효력이 얼마만큼 있냐. 그 법에도 이미 적혀 있습니다. 실천 강령을 따랐다고 법을 다 따른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게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굉장히 큰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규율을 하고 보고서를 내라고 한들 실제적으로 내부 모델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업이 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에 23승이 넘느냐 10에 25승이 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도 사실은 기업입니다.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형식적 준수의 가능성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영업비밀, 뭐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비순응하는 기업도 있고 또 10에 25 플롭스라는 게 단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계속 의문이 되고 있죠. 이건 한국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에 이제 스탠다드로 자기 기관의 이 명칭을 바꾸면서 또 이 표준 문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3자 어슈어런스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EU가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행 모니터링이나 검증 이런 쪽인데 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가 정말로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지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기관이 가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실천 강령이 실제로 27년 이후에 조합 표준으로 제대로 과도기적 공백 없이 매끄럽게 전환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선 발표에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EU AI 오피스가 얼마만큼의 인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안전연구소 입장에서도 많은 참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과제를 이제 발표 제목이 과제이다 보니까 과제를 생각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니아와 키스디 보고서에 이미 좋은 과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범용 AI 특화된 별도의 체계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필요한 거 아닐까? 뭐 우리도 스타트업 보호, SME 보호하는 것들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규제 자율의 균형, 한국 맥락에서의 적용, 뭐 국제 정합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뭐 국가적 대응에 대해서 논할 위치는 아니지만 한국 AC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합성 확보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법 32조 안전성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저희 쪽에서 작성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EU AI 법이라든가 혹은 니스트 RMF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유사 규정들, 국제 규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정합성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또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고 오픈 AI, 엔트로픽,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Future of Life Institute이라고 굉장히 큰 NGO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EU AI 액트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비게이터 내지는 익스플로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와도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한국 법에 대한 내비게이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아마 런칭이 될 건데 그 하는 목적은 이제 한국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서 만들어 놓은 EU AI 액트 사이트와의 링키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혹은 어떤 부분이 서로 같고 다른가 같은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비교하고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EU 호라이즌에도 참여하고 있고 실천 강령 한국어 번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무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U 조합 표준이라던가 인증기간 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어슈런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 EU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랑 또 따로 MOU 맺고 여기 관련해서 공동 대응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고 EU AA 오피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ISO, IC, 뭐 미국, KC, 일본 모든 관련된 이 국제 기구들 혹은 NGO들과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서버린 AI 전략과 연계해서 국내 범용 AI 모델에 대한 평가도 할 거고 국제 모델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할 건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EU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과 우리의 기준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